평소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3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상천외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세상에 진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정말 속 터지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고부 갈등도 거의 없고 시대값질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은 고부 갈등이 아니라 장서 갈등이 유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어찌됐건 그게 제 일이 되니까 정말 돌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랑 파혼하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하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어서 재미있기도 하네요.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추억도 정리할 겸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생각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작년 초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오랜 시간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 행복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며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는데 걔네 부모님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결혼하기엔 부족한 제 능력 때문이기도 하죠. 3살 차이였던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공부를 하던 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도 길고 긴 시간을 잘 버티고서 뜻하던 바를 이루었고, 저도 그에 못지않게 이제는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해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둘 사이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받았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서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와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 뒤에 제 욕심으로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더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학위를 마친 덕분에 지금은 저희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이나 대우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공부만 하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찌감치 저희 아빠가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기 때문이었어요. 신발 공장을 운영하셔서 지금은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등지로 수출까지 많이 하고 있는 작지만 튼튼한 중소기업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남동생과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하나 있는 남동생은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아빠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아빠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애초에 대학부터 다른 쪽 전공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충분히 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같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일에는 언제든지 상식선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는 힘든 레지던트 기간 중이었고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오랜 시간 묵묵하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서로 고생 많이 했고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의 외동아들이고 평범한 집안에서 의대를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부모님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였죠. 지방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님은 거의 혼자의 힘으로 가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공장을 다니시다가 몸을 크게 다치셨고 그 뒤로는 어머님 식당에서 배달을 하거나 잡일을 같이 거들면서 사세요. 어머님이 1년에 명절 이틀 빼고 쉬는 날 없이 식당을 운영하셨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남자친구를 공부시켰어요. 전교 1등을 할 만큼 머리가 좋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없는 살림 쪽에서 대학생 과외까지 시켜가며 결국엔 의대생을 만드셨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아들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남자친구를 소개받아서 지금까지 언젠간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애를 했고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물이 흐르듯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남자친구에 비해 제 직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친정부모님이 서울의 작은 신혼집까지 장만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절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매로 만난 것도 아니고
4년이 넘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지참금이니 뭐니 이런 건 전혀 생각도 해본 적 없었죠. 제 대학 친구들 중에도 의사랑 결혼하거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남편과 결혼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단하게 뭔가를 해가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TV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 열쇠를 몇 개 해오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단지 결혼 승낙을 받으러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서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완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고 연애할 때 한번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하다 보니 어머님 생신 때 찾아뵙고 선물 드린 적도 있고 남자친구 친척 결혼식에 찾아가서 한 번 더 만나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제 첫인상을 좋게 보시진 않았나 봐요. 어머님 생신 때 뭘 선물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인 것뿐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꽃다발과 10만 원 정도 하는 기초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제 선물을 확인하고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그날 그 뒤로 저한테 말도 한 번 걸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가 며느리도 아닌데 저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바라셨던 걸까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마침 자기 엄마 생신이라길래 미리 얼굴 한번 보러 찾아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전히 자기가 갑이고 저는 을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날 괜히 갔다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에게 제 뒷담화를 엄청나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자가 키가 너무 크다느니 관상을 봤는데 기가 세 보여서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너가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그런 애 아니라고 저를 변호해줬지만 한 번 첫인상이 잘못 바뀌어서 어머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예쁘게 보지 않으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회사를 다니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 없으셨고 본인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인지 그것만 판단하셨습니다. 너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할 거지? 우리 아들이 힘든 일을 하니까 뒷바라지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나서도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이 낳는다고 그만둬야 하는 곳도 아니고 출산휴가 끝나면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의사 남편을 얻어서 남편 버는 돈으로 놀고 먹고 팔자를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돈이라면 우리 집에도 부족함 없이 있고 제 연봉도 1억에 육박합니다. 전혀 어머님 아들에게 기대서 공짜로 먹고 살 생각은 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어머님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만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조금 달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인지 물어보시고는 아빠가 차는 뭘 타고 다니시는지, 본가의 집은 몇 평인지,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 등을 물어보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잔소리를 할 때 막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면 그냥 결혼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버님 사업은 요즘도 별일 없이 잘 되고 있고. 제게는 별 관심도 없고 우리 부모님 재산에만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간에서 남자친구만 난처해하며 부모님을 말려대고 나중에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저도 두 분들을 상대하면서 기분은 점점 안 좋았어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어머님이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고 아버님이 선을 넘을 때마다 잊어버리고 넘기려고 했지만 이런 일이 만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쌓이니까 나중엔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에게 딱히 실수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저를 싫어하시고 뭔가 나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것 같아서 그 집안 식구들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많았죠. 하도 저를 미워하시니 점수 좀 따보려고 선물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설픈 거 해드리면 예전에 어머님 생일 선물처럼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한 벌씩 사서 남자친구를 통해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저에 대해 오해하고 미워하시니까 단지 마음을 돌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물을 드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 돈으로 산 거라고 의심을 하질 않나? 끝까지 제가 골라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래, 너가 사서 보냈다고 치자. 어차피 계산은 우리 아들 카드로 했겠지. 괜히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드린 건데 이따위 반응을 보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뒤로는 잘 보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쯤에는 저도 지쳐서 어머님 마음을 돌리고 예쁨 받고 사는 건 포기해야겠다 싶었죠. 어차피 결혼하면 서울에서 우리 둘이 사는 거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살 일은 없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장난이었고 정작 더 큰 문제는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뒤로부터 시작되었죠. 상견례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따로 연락하시더니 남자친구 몰래 저랑 둘이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주말에 몰래 내려오라고 하시길래 솔직히 그때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이제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려고 부르는 줄 알고 살짝 신이 나서 내려갔는데 그때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의사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너도 그동안 옆에서 보고 들은 게 있었을 거다. 내가 염치 없이 많은 거 바라는 사람 아니야. 딱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자.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집 빼고 현금으로 10억을 어머님 통장에 예치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집은 너희들 둘이 사는 거니까 내 아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 돈 쓰겠다는 게 아니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병원 차릴 때 개원 자금으로 쓸 거다. 어차피 너한테 좋은 일이잖니? 지금도 주변에서 자기 아들 소개받고 싶다는 강남 부자들이 널렸다면서 저와 오랜 기간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지만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두 사람 만난다고 할 때 솔직히 난 처음부터 반대했어. 외국 유학 갔다 오면 좀 문란한 경우도 많다고 해서. 원래 결혼정보업체에서도 안 좋아한다며? 나는 너랑 결혼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너도 참 야망이 대단하다.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 내가 지금 황금 같은 주말에 몇 시간 운전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단 서울의 집은 기본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해오길 원하셨는데 어차피 집이야 결혼하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는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라서 집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현금 10억을 어머님 통장에 넣어두라는 건 완전히 선 넘는 일이잖아요. 강남에 병원 개원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었다는데 저는 도저히 뭔 소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정불안하면 내가 계약서라도 써주면 되잖아. 나도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 없다. 다만 너희 집안이 진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줄 정도로 재산이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하고 싶을 뿐이야.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왜 사위 뒷바라지를 해줘가며 저를 시집 보내야 하는 건데요? 현금 10억은 말도 안 되는 돈이고 제가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부시키고 딸을 어디에 내놔도 모자람 없이 키워놨는데 시집 보내려고 아파트에 현금 10억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님한테 이건 좀 과한 조건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코웃음을 치시면서 너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모르는 것 같네. 원래 의사사위 얻으려면 병원 개원은 처가에서 해줘야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병원 차리면 누가 가장 덕을 보겠어? 나야? 내가 아니라 너잖아 너. 어떤 여자는 자기 딸이랑 우리 아들 결혼만 시켜주면 바로 10억 내놓겠다 하더라. 내가 너를 알고 지낸 세월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 부모님이 순진하게 키우셨나 보네.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내가 과한 조건을 제시한 건지, 너가 의사 남편을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 건지.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 말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많은 고민이었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소리 들었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내 선에서 알아서 헤어지는 것이 맞나 싶었죠. 일단 부모님보다 먼저 남자친구에게 너희 엄마가 이런 결혼 조건을 제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솔직히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좀 심한 것 같다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도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냥 어른들이 잘 모르고 괜히 하는 이야기니까 무시하면 될 거고 원래 하려던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시하기엔 어머님이 너무 진지하게 말을 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시어머니 될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좋은 의미에서 남자친구는 아직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쪽 집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장만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뿐이거든요. 절대 내가 부족하니까 집을 해가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저렇게 마치 시댁 집안의 조공을 바치라는 듯이 이야기하시니 집을 해가야겠다는 마음조차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상견례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말을 안 하고 미뤘다가는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상견례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 쪽에서 이 정도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표정이 굳어지셔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엄마는 바로 그냥 이 결혼을 접자고 하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10억? 내 딸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으면 억만금이 아깝겠니? 근데 그 집안은 생각부터 틀려먹었어. 그쪽 자식만 귀한 자식이 아니고 내 딸도 능력 있고 똑똑한데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큰 지참금까지 짊어지고 시집을 가야 하냐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집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집을 가면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할 거라고 시집가지 말라셨어요. 우리는 의사 사위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서 시집가라.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어차피 밥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너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너가 정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만 아빠 엄마가 보기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된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빠는 자기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원래 해주기로 했던 신혼집에 나중에 제 몫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경기도의 건물을 팔아서 10억까지 다 맞춰줄 수 있다 하셨어요. 의사 사위 얻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빠 생각에도 이렇게 돈부터 들이대며 시집을 가게 된다면 과연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본전 생각과 손익만 따지면서 결혼 생활 자체가 불행해질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엄마는 비교적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순전히 능력으로 자수성가하셨거든요. 두 분 결혼할 때 아빠가 외할아버지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따님이랑 결혼만 허락해 주시면 10년 안에 호강시키겠다 말씀하셔서 결혼 승낙을 받아내셨고 실제로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외할아버지 도움 없이 10년 안에 성공했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고 자란 제가 어떻게 부모님 돈을 받고 시집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 날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너희 부모님이 하고 있는 기대만큼 내 능력으로 충족시켜 드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상견례 하기 전에 지금 끝내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자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본인도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난 아니야.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너랑 나랑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왜 필요해? 애초에 처가 부모님이 사주려고 했던 아파트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남자친구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더라도 상관없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능력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도 쌩쌩하고 이제 겨우 간신히 전문이 땄는데 개원은 무슨 개원이냐면서 엄마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지 몰라도 시골 사람이라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 애원했습니다. 그날 둘이서 한참을 이야기했고 저도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는 것이 싫고 무서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자친구가 잘 이야기해서 신혼집이고 10억이고 다 없던 걸로 하겠다며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바람에 당장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긴 했지만 이대로 잘 풀리고 결혼까지 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 그렇게까진 안 봤는데 이제 보니 입이 너무 싸네구나. 내가 나조차고 이래? 전부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어머님은 너희들이 왜 아파트가 필요한지, 나중에 아들이 병원을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지금 당장 현금 10억 가져오라고 한 건 자기가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일단 취소하겠대요. 대신 나중에 개원자금을 저희 집에서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하나 쓰고 같이 변호사 찾아서 공증을 받는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심 쓰듯 하시는 말씀이 진짜 우리 아들이 마음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야. 너 정말 내 아들한테 잘해야 한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해서 어머님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자친구의 설득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마치고 서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남자친구에게 달려가서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자고 했어요.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자친구가 울면서 저를 붙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쉽거나 슬픈 생각이 더 이상 들진 않았습니다. 그 집 아줌마한테 너무 크게 대어서 그런지 헤어진다는 슬픔보다는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컸고 앞으로 그 집안 식구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한때는 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헤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울고불고 저를 붙잡아도 제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더니 잠깐 기다려보라며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집이고 돈이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 잘못되는 꼴 보고 싶어? 하지만 남자친구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집 아줌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너무나도 제 귀에 잘 들렸습니다. 넌 평생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원래 의사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다 해오는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그러다 남들한테 바보 소리 들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저희는 끝이 났습니다. 통화를 다 마치고 그 사람도 어이가 없었는지 더는 저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헤어지고 난 후에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어요. 남자친구는 많이 힘들었는지 한참 후에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한 적도 몇 번 있었고 종종 한 번만 다시 만나자는 카톡도 저한테 보내긴 했지만 전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4년이나 만난 연애가 그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내 인생의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아빠 친구 아들을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양쪽 부모님들이 주선해주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큰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서 8개월째 연애 중입니다. 저희 둘 다 나이도 있고 부모님끼리 친분이 있어서 다음 달에 상견례하고 가을에 결혼식하는 것을 목표로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과는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즐거워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 부모님도 저를 정말 예뻐해주고 좋아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다시 평범한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건 굳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억지로 결혼을 하고 억지로 만남을 이어갈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냥 젊었을 때 연애만 하는 거라면 모를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고 양쪽 부모님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에서 불편해하는 상황을 억지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나 봅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전 남자친구는 반년 전 새벽에 술 먹고 전화 온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도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말에 대성통곡을 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 엄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헤어지진 않았을 건데 엄마를 평생 원망하며 살 거라고 하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건 그 사람과 제가 어머님 반대가 아니었다고 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자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오늘 사연을 쓰게 되면서 오랜만에 그때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금 10억을 들고 결혼해달라고 싹싹 빌 만큼 제가 못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쪽 아주머님은 본인 취향에 딱 맞는 10억 가진 강남 부자 며느리를 집에 들여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 아내와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13년째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회사 내에서 제 위치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만두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고 있던 아내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딸 하나와 2살 터울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가족을 위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 가정이 산산조각나게 생겼네요. 아내는 결혼 전에는 커다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간호사 일이라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무 시간도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업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었죠. 그래서 연애할 때도 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몇 년 뒤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첫째 낳고 육아휴직을 아내가 사용했는데 1년쯤 지나서 둘째를 갖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냥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죠. 그 당시에는 저 혼자 벌어도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고 넉넉하진 않아도 아내가 아껴서 생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집에서 살림을 하며 2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네 식구가 이대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생각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어려서 태권도 학원이나 수영학원 정도만 보내고 아파트에 있는 영어교실에 다니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교육비로 지출이 엄청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보내야 하는 학원은 더 많아질 텐데 제 월급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때부터 저도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건 맞아요. 아이들이 예전처럼 어리지도 않고 아내가 신경을 덜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라며 약간의 수입을 더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생각만 했고 한 번도 내색을 하거나 아내에게 이야기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내 스스로 팍팍해지는 살림을 어느 정도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보다는 분명히 지금 제가 버는 돈이 더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한 달에 세금 떼고 500만 원 정도를 아내에게 주고 저는 용돈 4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주택 대출융자 200만 원 갚고 2아이 키우면서 먹고 살다 보니 의미 있는 저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집 대출 갚는 건 역시 일종의 저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크면 들어가는 돈도 더 많아질 거고 우리 부부 2사람의 노후 준비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아, 지금도 팍팍한데. 나중에 세훈이까지 학교 들어가면 진짜 생활비가 부족해지겠네.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당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아내가 안 쓰던 가계부도 쓰고 부쩍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이들 내보내고 낮 시간에 혼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커피도 배우고 한때는 제과제빵을 배워서 아이들 간식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며 집에 가져오고 나무 액자 같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쓰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아내는 직접 공방을 차려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생각보다 창업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아이들 학교 끝나도 내가 일하는 도중에 봐줄 수도 있잖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만 내가 더 벌어도 그게 어디야. 처음 들었을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 같았는데 아내가 꼭 하고 싶다면서 저를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고 그래서 저도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아내에게 지원해줬어요. 아내의 말대로 창업 비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사람 많은 대로변도 아니었고 아파트 근처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건물에 주차장 한 칸 딸린 2층이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는 55만 원, 관리비까지 다 해도 60만 원이었죠. 내부는 인테리어라고 별로 할 것도 없었고 초기 물건 비용까지 전부 합쳐도 제가 준 3천만 원으로 다 갖추고도 넉넉했어요. 월세도 싸고 창업 비용도 정말 저렴하고 아내의 말대로 한 달에 500만 원만 매출이 나와도 뗄 거 다 떼고 200만 원, 300만 원은 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번갯불 콩 구워 먹듯 아내의 작은 공방이 완성되었고 처음에는 아내의 지인들이 방문해서 물건도 사주고 이것저것 매출을 올려주면서 첫 달에는 꽤 돈을 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하루에 10만 원 파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위치도 정말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와야 할 정도로 눈에 안 띄는 곳이고 우연으로라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공방에서 사람을 모아서 강의를 하면 수입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주변이 거의 원룸촌인데 누가 와서 돈 주고 향초를 만들거나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걸 배우겠습니까? 아내나 저나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이라 차려만 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와서 돈 써주고 매출 올려주는 줄로 알았던 거죠. 몇 달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내와 저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저희가 장사를 너무 우습게 알고 덤비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아내의 남는 낮 시간 동안 취미생활 겸 생활비 벌이 정도로 여기면서 가볍게 생각했던 일인데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도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것도 알아보기 시작하고 지역 맘카페나 근처 원룸단지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공방에 오는 손님 숫자를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돈을 번다고는 절대 말을 못하지만 그냥 가게 유지하고 아내가 들인 시간에서 최저임금 정도는 벌어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얼마 버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아내가 버는 돈은 알아서 생활비에 보태서 썼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구별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내가 창업할 때 들어간 3천만 원은 제가 번 월급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아내에게 얼마 벌었냐 눈치 한 번 준 적이 없었고 내가 충분하게 돈을 못 벌어오니까 밖에서 아내가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며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가 조금씩 예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7시 전에는 공방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저녁 챙겨주고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와 있었는데 요즘 들어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 늦지? 요즘 직장인 저녁반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 당분간 당신이 애들 저녁 좀 챙겨 먹여줘.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지. 아내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 처음엔 저도 신이 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올 거란 기대는 크게 안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뭔가 활기차 보이고 얼굴색이 확 피니까 좋더라고요.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건 저한테도 조금 힘든 일이었지만 퇴근해서 아이들 저녁 챙겨 먹이고 씻긴 후에 같이 놀고 있으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 보는 시간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확실히 사람이 밝아졌고 저를 대하는 것 역시도 예전보다 더 다정해졌어요. 간호사 일을 하던 시절엔 돈은 많이 벌었어도 항상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고 매일 피곤하다며 우울해하는 아내를 달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 키웠을 때는 본인 스스로 잘 꾸미지도 않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공방을 시작한 뒤로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항상 웃고 다니고 매일 기분이 좋아 보여서 그걸 보는 저 역시도 마음이 좋았어요. 아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편하게 쓰라며 용돈도 종종 주고 휴일엔 아이들이랑 다 같이 아울렛에 가서 옷이나 신발을 사준 적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아내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공방을 시작하고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는 잘 찾아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제 퇴근길이랑 완전 반대 방향이기도 했었고 아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방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의 공방을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주변의 치안이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무조건 월세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원룸촌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건물이었는데 조금 건물이 낡기도 했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괜찮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업 준비하는 중에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매장에 남아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남자들 여러 명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찾아왔던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 제가 근처 문구점에 아내가 시킨 심부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어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나중에 근처 편의점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로 쓰는 곳도 많고 여자 혼자 지내면서 사고 터지는 일도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되길래 그때 아내 공방과 건물 복도에 CCTV를 달았고 언제든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 핸드폰에도 CCTV 어플을 깔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싱겁게도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고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 외로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들 착해서 아내도 잘 지냈습니다. 여보, 근데 있잖아. 아직도 나 일하는 거 CCTV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나도 일하면서 혹시 당신이 보고 있나 싶은 마음에 괜히 조심하게 되고 감시당하는 기분도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냥 CCTV 어플 핸드폰에서 지워주면 안 돼? 제가 굳이 아내가 일하는 걸 자주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손님이 있나 없나 켜서 확인해 보긴 했었거든요. 아내가 불편하다고 하니 내가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CCTV 어플을 핸드폰에서 지웠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내는 열심히 일을 했고 저는 퇴근하면 아이들 저녁 챙겨 먹이면서 그렇게 지냈었죠. 문제는 어느 날 아내가 공방 손님들이랑 저녁 먹고 술도 한잔하고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손님들이랑 왜 같이 저녁을 먹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밤 11시가 되어 술이 상당히 취해 들어온 아내는 피곤했는지 화장만 대충 지우고 바로 침대에서 골아떨어졌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밤늦게 방으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 안방 구조는 침대가 있는 큰 방이 있고 그 옆으로 쪽문을 열면 파우더룸과 화장실 드레스룸이 나오는 구조였는데 아내가 옷도 이리저리 마음대로 벗어두고 가방도 그냥 바닥에 던져뒀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아내의 옷을 주워 옷걸이에 걸어 정리해두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가방도 정리해주려고 제가 주워들었는데 열려진 가방 속에 남성용 피임기구가 있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쓰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는 원래 결혼할 때부터 아이를 하나만 낳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 아내의 권유로 저는 정관수술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정관수술을 했는데 그런 물건을 쓸 이유가 없고 아내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만으로는 얼마든지 잡아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아내의 모든 것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 핸드폰에 CCTV 어플을 다시 깔았어요. 혹시라도 녹화되어 있는 영상이 없는지 확인했더니 제가 따로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24시간이 지났을 때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내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과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핸드폰으로 CCTV를 켜놓고 아내의 공방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별일이 일어나지 않길래 안심하고 있던 찰나 제가 퇴근길 지하철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공방으로 들어오더니 익숙한 듯 아내와 포옹을 하고 마치 연인처럼 마주보며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내가 익숙한 듯 공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모두 끄더니 작은 커튼을 하나 쳤는데 CCTV를 절묘하게 가리고 두 사람이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지하철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빨리 가달라고 했죠. 거의 다 왔을 때 저는 경찰에 전화도 한 통 넣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곳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뒤로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탄 택시가 아내의 공방 앞에 먼저 도착했고 경찰도 1분도 안 되어 동시 도착했습니다. 저와 순경 두 분이 2층으로 계단을 올라서 공방에 다가갔고 제가 문을 열라고 두드렸어요.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지 않길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인데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때부터 경찰이 나서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듣고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도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1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옷만 간신히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저와 경찰 두 분이 공방으로 들이닥치니까 아내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커튼 뒤에 숨어있던 남자는 자기가 제 아내에게 해코지 하던 중이 아니라 이 여자가 자기를 불렀고 사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경찰에게 해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들의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당장 범죄자로 몰릴 판이니 어쩌겠어요. 한참 그렇게 소동이 끝나고 경찰은 모든 상황을 기록한 뒤에 제게 가벼운 위로의 말을 건네고 철수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자식에게 주먹 한 방 날려주고 싶었지만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어도 주먹보다는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 일이잖아요. 당신은 내가 따로 고소할 테니까 조용히 여기서 꺼져. 이제부터는 우리 부부 두 사람 문제니까. 그 남자를 보내놓고 저는 아내에게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당신이 술 먹고 들어온 날에 가방 안에서 이상한 걸 봤어. 설마 했지만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아내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울면서 싹싹 빌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속이 시원하니? 그래서 어쩔 건데 나랑 이혼하기라도 할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다 말할 거니?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 이혼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어린 두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말을 도저히 제 입으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아내를 붙들고 왜 그랬어야 했냐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고 아내는 덤덤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해도 12번도 더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사춘기가 오려하는 딸아이의 얼굴도 생각이 나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일단 아내의 공방은 그날 이후로 바로 폐업시켰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집에서 살림을 하고 예전처럼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죠. 아내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조차 받은 적이 없고 아내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못해주거나 크게 잘못한 기억도 없는데 어째서 이런 고통을 제가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변호사를 찾았고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에 그냥 두년 놈들이 본인들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인간들을 고소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어요. 두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으니 그냥 내 집에서 몸만 나가라는 말에 아내는 그전까지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부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엄마 없이 살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게 가장 무서웠나 봐요. 그래도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니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싫다는 소린 못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날 아이들과 인사할 기회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처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협의 이혼으로 끝내기로 했지만 조정기간 중이라 아직은 부부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네요. 아이들은 다행히 가까이 사는 어머니가 와서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생활이 어렵거나 불편하진 않아요. 다만 아내가 그렇게 집에서 나가고 둘째가 엄마를 많이 찾더라고요. 첫째는 나이에 비해 조금 조숙한 편이라서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둘째가 엄마 보고 싶다며 울고 있었는데 첫째가 둘째한테 앞으로 엄마를 찾지 말라는 소리라길래 깜짝 놀랐어요. 영원히 엄마를 못 보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저 나이에 벌써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못할 짓이고 짐승만도 못한 두 인간들은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8살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올해로 40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10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도 그동안 안 맞는 저와 살기 힘들었을 테고 저도 진작에 마음이 떠났지만 아이 생각하며 많은 것을 참고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 끝내고 각자 갈 길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이 작년 가을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작년 가을보다 훨씬 전부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었지만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저를 닥달해대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연세가 많으니 이젠 두 분만 살게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자식들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데 남편 집안에서 그나마 사람 구실하며 사는 자식은 우리 남편 하나뿐입니다. 남편 위로는 누나가 하나 있긴 하지만 시부모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강행했고 그 뒤로도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바람에 시부모가 엄청 속을 많이 썩었다 하더라고요. 신우의 남편이 멀쩡한 직장도 없고 걸핏하면 술만 마시고 집에서는 주먹을 휘두르는 쓰레기인데 제 생각으론 당장 이혼해도 모자라지만 벌써 애만 셋을 낳았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다 떠나서 시집가서 살고 있는 딸한테 부모 모시고 살라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시부모가 나이를 먹었다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곧 우리가 모시고 살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지금까지 제게 해준 것이 뭐가 있길래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맨날 없는 살림 형편 핑계대면서 저한테 보태준 것 하나 없었어도 그렇게 당당하시고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나보고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혼하기로 한 마당이지만 정말 남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자기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아내와 아이를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시부모님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저희 남편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연로하신 상황이긴 합니다. 시아버지는 올해 81이시고 시어머니는 78이세요. 하지만 따지고 보자면 나이에 비해서 아직 두 분 모두 정정하시고 기운이 넘치다 못해 제 얼굴만 보면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시죠. 시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아버지는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말 그대로 상종도 하기 싫은 진상 노인입니다. 평소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도 곱게 하는 법이 없고 항상 시비 거는 말투를 하시는데 집 앞에 마트 사장님, 근처 술집 사장님들이랑 몇 번이고 싸웠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이랑 아버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두 사람도 얼굴 보고 있으면 자주 말다툼을 했고 재수없게도 그 화풀이는 나중에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은 그나마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성격이 좋은 편이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평생 저런 성격인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서 이젠 어머님도 성격이 어디 가서 빠지는 편이 아니에요.
두 분이 그 연세에 부부싸움은 얼마나 하는지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TV 망가졌다고 새로 사달라고 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시아버지가 물건 하나 집어던지면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2개 집어던지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 집안을 다 엉망으로 박살낼 정도로 싸운다고 하니까 진짜 듣기만 해도 깝깝하더라고요. 괜히 모시고 같이 살았다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신우가 시집가서 두드려 맞고 형편없이 살기 시작한 뒤로 시부모님이 싸우는 빈도가 이상하게 늘어났다는데 저는 그런 두 사람 성격 감당 못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애 앞에서 그런 짓 하는 꼴 절대 못 봅니다. 신우는 남편 말로는 예전엔 똑똑했다 하고 고등학교 때도 반에서 1등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여자가 대학 가서 뭐하냐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억지로 취직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푸대접을 받던 신우가 망나니 같은 놈을 만나서 시집을 가고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시부모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죄책감이 느껴졌겠죠. 문제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너 때문이라고 하는 바람에 시부모가 더 자주 싸우게 되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신우도 자기 집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저희 시댁에 가끔 한번 찾아오면 그렇게 시부모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패악질을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알아? 자기 엄마가 저러니 그 집 조카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작년에 신우 첫째 아들이 잔소리하는 시아버지 뺨을 때린 적도 있었으니 그 집안 꼬라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덕분에 한 번씩 시댁 가족들이 다 모이면 분위기가 완전 살벌합니다. 신우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두 분도 그 자리에서 서로 험담을 어찌나 하시는지 어머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시아버지가 뒷담화를 엄청 하시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보는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정말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뭘 보고 배울지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아무튼 시댁 상황이 저 모양이라서 도무지 제가 좋게 생각할 수도 없고 시부모 얼굴 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를 시댁에 데려가서 시부모님이 싸우고 험담하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보여줄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늙어서 저러고 사시는 것 보면서 대체 뭘 보고 배우겠나 싶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싫은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상의도 없이 우리 아빠 이제 80대인데 엄마 혼자 모시게 하는 것도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맞는 일 같아. 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단칼에 거절하고 당신 미쳤냐고 시부모님보다 당신이 먼저 노망났냐는 험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기 싫은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부모님이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나중에 너희 부모님도 똑같이 모시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직 60대이십니다. 아직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까지 별다른 큰 수술 받으신 적도 없죠. 그리고 굳이 자식들이 모셔야 하는 상황을 따지자면 결혼하고 나가서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집엔 오빠도 있고 제 밑으로 남동생도 있고 두 분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 살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남편이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그렇게 살가운 아들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남편은 아버님이랑 정말 안 맞는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1시간 이상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바로 말다툼부터 시작하는데 아버님이 남편 멱살까지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아들 노릇하는 걸 봤던 기억이 없는데 왜 갑자기 부모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로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대요. 자기는 더 이상 늙은 남편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뒷바라지 하기 싫고 이제는 집을 얻어 아예 나가 살고 싶다 하셨대요. 시댁에 얼마 안 되는 재산 반반 나눠서 분가하실 거라 하고 만약에 아버님이 반대하면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야 나가서 혼자 살아도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지만 80살 아버님은 옆에 어머님이나 누가 밥 해주고 수발 들어줄 사람 없으면 혼자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아마도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 끓인 적이 없을 거고 완전 옛날 사람이라 세탁기나 청소기 돌릴 줄도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이 나가서 사시고 아버님이 집에 혼자 남게 되면 자식들 중에 누군가는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신우는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버는 돈 다 줬잖아. 근데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만약에 우리 부모님 못 모시고 살 거라면 앞으로는 나도 너한테 월급 안 맡겨. 왜냐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저는 돈이고 뭐고 시부모님 모시는 건 절대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모시던지 말던지 하고 나는 그냥 아이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시부모님이랑 합가해서 함께 살 생각이라면 일단 나랑은 이혼 도장을 먼저 찍어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진짜 부모님이 이혼하는 모습을 꼭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냐며 방방 뛰는데 지금 이 와중에 시부모 이혼할지 말지 걱정할 때인가요? 당장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갈라서게 될 판이잖아요. 어떻게 아이까지 낳고 한 가정의 가정이라는 사람이 월급으로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저와 아이는 두고 본인 혼자 시댁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모시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저도 집에 틀어박혀 아이만 키우고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우리 애는 물론이고 시부모 수발까지 들어야 한다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자기는 크게 희생할 생각 없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귀찮은 일은 저한테 해달라고 떠밀어 놓을 게 뻔한데 남편의 그 시커먼 속내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맞벌이하면서 집안일을 거의 내가 다 하고 특히나 예전부터 육아는 완전 나 혼자 독박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와중에 당신 부모까지 집으로 데려오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뭐? 너 혼자 애 키웠어? 참나 어이가 없네. 내가 집안일을 뭘 안 도와줬는데? 당신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줬지.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 모시고 살게 되면 내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할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집에서 다 해주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그냥 남편이 하는 이야기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안 한 일을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잘도 하겠네요. 자기가 대체 뭘 하냈냐고요? 진짜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나마 음식 쓰레기랑 재활용 분리수거 정도가 남편이 하는 집안일인데 그마저도 집안에 썩은 내 나니까 오늘은 꼭 버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면 겨우 한 번씩 합니다. 말하기 치사하고 답답해서 제가 그냥 내다 버린 적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명절에 시댁 내려갔을 때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서 밤이라도 깎냐고 물어보면 시부모님 두 분 모두 큰일 날 것처럼 방방 난리가 납니다. 너가 집에서 얼마나 눈치 주고 부려먹었으면 제가 저렇게 너 눈치를 봐? 원래 예전에는 한 번도 저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같이 산다고 남편이 청소기 돌리고 집안일 하는 걸 그분들이 눈 뜨고 가만히 보시겠어요? 보나마나 그 문제로 시부모님과 갈등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결국엔 제가 다 하고 있을 게 뻔한 일 아닙니까? 일단 남편도 문제고 지금 시부모님이 지방에서 살고 계신데 저희 사는 쪽으로 모시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좁은 시골에서도 온 동네 사람들이랑 한 번씩 안 싸운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오만 곳에 가서 전부 시비 걸고 말도 워낙 험하게 하시니까 주변의 마트건 식당이건 모든 사람들이 저희 시부모님 얼굴을 알고 다들 설설 피합니다. 어쩌다 제가 시댁 내려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들 저희를 째려보는 시선이 따갑도록 느껴져요. 시부모님 모시고 어디 식당이라도 한번 가면 종업원한테 항상 트집 잡으시고 맛이 어떻다느니 자기한테 서비스가 별로라느니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게 음식이라고 가져왔나? 너 말고 사장 나오라고 해라. 우리가 이 동네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장사하기 싫어? 남편 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크게 문제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우리한테 뭐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덕분에 음료수 공짜로 먹었으니까 좋은 거지. 그때는 시부모님 때문에 창피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보니 남편도 만만치 않은 개진상이 맞았었네요. 아무튼 정말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 같이 사는 상상만 해도 불편하고 모시고 밖에 나가도 불편한데 남편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우린 못 모시겠으니 정시댁 상황이 심각하면 신우 불러다가 가족회의라도 해서
시부모님을 어디에 어떻게 모시면 좋을지 결정하자고 했더니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누나는 너도 알잖아. 거기에 지금 돈 이야기를 어떻게 해? 우리 누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 자기 부모나 누나가 이혼하는 건 걱정이 되고 본인이 이혼하는 건 무섭지도 않나 봅니다. 결국 이런 말싸움을 하다 보면 결론은 돈 이야기로 항상 끝이 나요. 남편은 저한테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 안 주겠다고 협박을 하지만 이런 판국에 그런 말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합가를 하자고 하면 이혼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깟 생활비 주고 말고가 뭐가 문제겠어요? 시부모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안 통해서 나중엔 부부간의 대화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말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대신 또 다른 걱정은 내가 과연 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 우리 아이와 함께 둘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직장 다니며 아이와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고 아이도 이제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혼자 학원 다닐 정도의 주변머리는 되니까 지금 사는 집 정리하고 친정에 가까이 살며 급할 때는 부모님 도움받으면서 살면 남편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가며 생각해보면 남편이 지금까지 생활비 가져다 주는 것 말고는 가사 일이나 육아에 도움 준 적도 없으니까 이혼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은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집을 팔고 이사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 만한 큰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온 저한테 바로 옆 동네 20년도 넘은 45평 아파트 구조를 보여주면서 여긴 어떻겠냐고 안방을 시부모님 드리고 우리가 중간 방을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길래 이대로 넋놓고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진짜로 이혼하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늘상 부부싸움하던 흔한 레파토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 하길래 며칠 후 남편 앞에 진짜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많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서 늙고 병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지만 제 생각은 단호했고 여기까지 와서는 남편이 이제 와서 뭐라고 하던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불쌍한 내 인생 끌려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이는 내가 키우면서 살게. 당신은 당신 부모나 모시고 살아. 남편은 자기가 늙은 부모 수발될 생각이 전혀 없다가 제가 이혼하겠다고 나오니까 절대로 이혼 못 해준다고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펄펄 뛰었어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결심을 이미 굳힌 상황이었고 다음날 남편한테 이야기 안 하고 간단한 짐부터 챙겨서 아이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며 몇 번 친정집을 찾아오긴 했지만 제가 집 앞에서 돌려보냈어요. 혼자 밥해 먹고 청소 빨래하며 회사 다니다 보니 힘들었는지 겨우 열흘도 안 지나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 다시는 안 할 테니 집으로 돌아오라 하더군요. 이미 다 끝난 사이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자고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고 당장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언제든 시부모 데려다가 집으로 들어올 사람이니까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각자 인생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좋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에 합의해주진 않았어요. 자기는 이혼당할 만큼 잘못한 적이 없다면서 절대 합의 못하겠다는 말만 현재까지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이미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졌고 친정 와서 속 편하게 살다 보니 엄마가 아이 보는 것도 도와주고 훨씬 좋더라고요. 내가 왜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데 집에 오면 혼자 집안일하고 내 걱정은 하지도 않는 못난 남편 놈 밥까지 해먹이면서 미련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아빠 없이 키우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서 망설였지만 막상 나와보니 친정 부모님이랑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이혼 과정이 다 끝나더라도 제가 아이에게 부족하지 않게 신경 더 써주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시부모와 합가를 하니 안 하니를 떠나서 남편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고 실망한 느낌이라 결혼 생활에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네요. 이젠 그냥 아이와 제 인생만 신경 쓰고 살려고요.
그렇게 효도가 하고 싶으면 저한테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부모님 수발 들어가며 그 집안 식구들끼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